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아버님, 보험금이 무려 8천만 원이래요. 며느리는 제 남편의 치매 진단서를 마치 복권 당첨 용지처럼 흔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고통과 남은 삶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돈에 취해 광기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탐욕스러운 욕심이 결국 그 아이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저의 처절한 복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송영숙이라고 합니다. 70평생 살면서 참 세상살이 쉽지 않다고 여겼지만 더 기막힌 일도 생기더라고요.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고요한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남편 동안의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하는 약들이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 소정이었어요. 유난히 들떠있는 목소리에 저는 마른 행주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 소정아. 웬일이니, 이 시간에. 소정이가 보란 듯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흔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버님 뵈러 왔죠. 좋아하시는 과일 좀 사왔어요.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방에서 주무셔. 요즘 부쩍 피곤해 하셔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정이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치매 진단 받으신 후로 더 많이 힘들어 하시죠?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소정이 치매라는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내뱉는 것 같았거든요. 진단서는 잘 받으셨죠?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초기 치매라고 하더구나.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어머님, 순진하시기는 초기가 제일 중요할 때예요. 아, 그리고 요즘 치매 보험금이 잘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아버님 보험 확인해 보셨어요? 소정이가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에 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보험금? 네, 치매 진단 받으시면 보험회사에서 목돈이 나온다고 해요. 어머님 모르셨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아버님 보험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던데요. 소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정아, 너는 무슨 일로 우리 보험을 알아봤니? 아, 그게 상민 씨가 걱정하길래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보험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소정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아버님만 잘 돌봐주시면 돼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험금 이야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정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앞으로 아버님 상태가 점점 나빠질 텐데 어머님 혼자서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양원? 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죠.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소정이는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효부의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다시 와서 보험 서류 가져올게요. 소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현관으로 가려던 소정이가 고개를 돌리며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상민 씨한테는 비밀이에요.
괜히 속상해할까 봐서요. 며느리가 떠난 거실에는 달콤한 과일 냄새만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정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어제보다 더 일찍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어머님, 제가 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소정이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흔들어 보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왔더군요. 이렇게 많은 서류가 다 뭐니? 보험 청구 서류예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정이가 서류를 식탁 위에 소리나게 펼치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버님 보험금이요. 글쎄 8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 저는 그 액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부어놓은 쌈짓돈 같은 보험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네. 치매 진단 받으시면 바로 지급된대요. 어머님,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소정이가 제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액수보다 신나서 들떠있는 며느리의 태도가 더 섬뜩하게 느껴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상민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당신 벌써 와 있었네. 상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소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이 나서 떠들던 사람나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여보 왔어? 나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 소정이가 상민의 팔에 매달리듯 기댔습니다.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상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저렇게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다니 배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데 어머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내가 매일 와서 도와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어.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아버님을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 요양원? 상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치매 전문 병원에서도 그렇게 권했어. 집에서 돌보면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힘들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보험금도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거야.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고. 소정이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 여보가 고생이 많지? 소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어머님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우리 아기 갖는 것도 미뤄야 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 아기? 상민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민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상민아, 아빠는 아직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소정이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지금도 밤에 돌아다니시고 가끔 어머님도 못 알아보시잖아요. 저는 소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소정아, 그런 일은. 어머님, 부인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상민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정이가 저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도 아빠를 돌보느라 너무 힘드시고 아빠와 소정이를 위해서도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년간 함께한 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라니요. 상민아, 아빠는 아직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어. 엄마, 현실을 인정하세요. 소정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들의 눈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 아들이 여우 같은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간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며칠 뒤 소정이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침부터 요란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 오시니까 준비하셔야 해요. 제가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손님이라니? 누구? 법무사 선생님이요. 보험금 받으려면 서류가 복잡하대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시간 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소정이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무사라니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약속 시간이 되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법무사입니다. 그 사람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련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환자분의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법적으로 모든 걸 명확히 해둬야 뒤탈이 없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시선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보시기엔 혹시 환자분의 상태는 정확히 어떤가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정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태도였죠. 선생님, 사실 저희 아버님이 밤에 주무시다가 막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가족도 가끔 못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서둘러야겠네요.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 말입니다. 두 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혹시 매매 계획은 없으신가요? 매매요? 치매 환자를 돌보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집을 정리하시더라고요. 법무사 입에서 매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소정이가 이때다 싶어 제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무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 큰 집, 어머님 혼자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지금 부동산 시세도 좋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아, 영숙이 거기 있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남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놈들 우리 집 팔아먹으려고 온 거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악력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 냄새 맡고 파리떼처럼 꼬이는 거야. 조심해야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4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 시집 왔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남편의 형제들 얼굴이 떠올랐죠. 남편의 큰형은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둘째 형은 아버지 생전에 이미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저희만이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등을 돌렸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영수가 잘 봐도 진짜 가족이 누군지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거든. 남편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40년 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랑 똑같구먼. 그때 형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늙은 어머니 모시는 건 비현실적인 일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정이가 제게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거든요. 여보, 설마 소정이가, 영수가,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지만 바보는 아니야. 저 애가 언제부터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값을 조사했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그때 거실에서 소정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법무사님 가신대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거실로 나갔습니다. 법무사는 이미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죠. 죄송해요. 남편이 갑자기 깨서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모든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욱 서둘러야 하고요. 소정이 법무사를 배웅한 후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법무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은 얼굴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제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내 남편과 내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에 있으면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여보, 오랜만에 나오니 좋지요? 응, 좋아. 머리가 아주 맑아. 남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죠. 영수가 우리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악물고 사들였던 그 땅, 기억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이었거든요. 아, 그 작은 땅요? 교회에 있던? 그래, 바로 그거야. 당신이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를 위해 숨겨둔다고 하셨죠. 영수가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데 그 땅은 소정이가 절대 모르는 땅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그 땅 이야기를? 지금이 바로 그 어려운 때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영수가 내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열쇠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내 마지막 무기야.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남편이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 보험금 받고 집 팔고 나는 요양원 보내고. 저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남편도 소정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가 잘 들어. 나는 치매지만 바보가 아니라고 했지? 가끔은 모든 것을 잃은 척해야 진짜 적이 누군지 알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2번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야. 집을 지키려고 너무 매달리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소정이가 우리 집까지 노리는 걸 알면서 이 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지. 남편이 제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잔치상을 앞에 두고 있어.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신이 나서 먹을 거야. 그때까지
나는 진짜 망령된 노인네가 되어야 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던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당신은 내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면 돼. 남편이 다시 열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열쇠에 달린 딱지를 집에 가서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봐. 모든 해답이 거기 들어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쓰고 열쇠에 달린 낡은 종이 딱지를 비춰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대여금고 147호. 대여금고라니. 남편이 언제 이런 것을. 그날 밤 남편의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깬 남편이 텅 빈 눈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당신은 누구요? 여보, 저 영숙이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으로 보내줘. 남편의 절규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연기라는 것을 아는 제 심장마저 철렁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소정이가 한달음에 달려왔죠. 남편의 모습을 본 소정이의 눈에 스치는 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시간이 없겠어요. 제가 법무사님께 빨리 서류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소정이가 제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차가운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넘겨준 마지막 무기. 이제 반격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작전을 개시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에 목숨처럼 쥐어준 그 낡은 열쇠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죠. 어머님 외출하세요? 제 등 뒤에서 소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소정이는 그림자처럼 제 곁을 맴돌았죠. 제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의 눈은 잠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응, 네 시아버지 약이 다 떨어져서 병원 좀 다녀오려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소정이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방긋 웃었죠. 어머님, 혼자 어딜 가시려고요? 위험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다니까. 바로 앞인데 뭘.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도 걱정하실 거예요. 소정이가 제 팔짱을 끼는 순간 저는 꼼짝없이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은행에 가는 것은 포기해야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정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기름진 머리카락에 번지르르한 양복을 걸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여기 동안이 형님 댁 맞지요? 그 남자가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누구신데요? 아이고, 형수님. 저 성우입니다. 성우. 20년도 더 돼서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동환이 형님이랑 같이 사업했던 동생입니다. 분명히 남편한테 들었던 이름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편찮으시다는 소문 듣고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성우라는 사람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치 제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소정이가 그 남자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며느리 이소정입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이렇게 미인이시네. 형님은 복도 많으셔. 성우가 소정을 보며 너스레를 떨자 소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성우가 방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주무세요. 요즘 하루 종일 잠만 자시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옛 친구로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맙긴 한데, 특히 법적인 문제라든지 재산 관리 같은 거요. 제가 그쪽 일을 좀 해봐서 잘 알거든요. 성우의 말에 소정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부동산 컨설팅이요. 요즘 치매 환자 가족분들 도와드리는 일이 많아요. 그럼 보험금 받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소정이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벌써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법무사 통해서 준비 중이에요. 법무사요? 법무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면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요? 소정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동안 형님과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수수료도 거의 안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주겠다는 걸까요? 그런데 성우 씨, 20년 만에 갑자기 오신 이유가 사실은 우연히 동안 형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이라 안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뵙고 가기 어려울 듯하니 나중에 다시 와야겠네요. 그런데 혹시 형님이 예전에 하시던 사업 관련해서 남겨두신 서류 같은 거 있나요? 서류요? 네, 혹시 보험이나 투자 관련 서류 말이에요. 치매 환자분들이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성우의 질문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남편의 서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특별한 서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형님이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셨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소정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성우가 애매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모르시는 재산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소정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말한 그 땅이 떠올랐는지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형수님,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공시지가 조회 같은 거 해보면 금방 나올 텐데요. 성우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닐 텐데요.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모르잖아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정이 성우에게 부탁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소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성우가 떠난 후 소정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 나타났네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숨겨둔 재산이 더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야죠. 저는 소정의 말을 들으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재산 정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떠나고 저는 곧장 남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눈을 번뜩이며 저를 보고 있었죠. 성우, 그놈이 여길 왜 왔대? 여보, 저 사람 알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다마다 내 사업 망하게 하고 돈 들고 튄 놈이 바로 저놈이야.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사 같은 며느리도 모자라 이제는 거머리까지 들러붙은 격기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행에 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 대여금고에 숨겨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유일한 열쇠일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소정이가 들이닥치기 전에 어떻게든 은행에 다녀와야만 했으니까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죠. 한국은행 지점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여금고 147호 열쇠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차가운 금고실로 들어섰습니다.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열쇠 구멍에 열쇠를 끼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빛바랜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넣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세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소정의 얼굴이었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는 없었습니다. 시장 좀 다녀왔다. 저는 남편의 비밀이 담긴 가방을 품에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힘드셨겠네. 일단 앉으세요. 소정이가 턱짓으로 제 앞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조사받으러 끌려온 죄수가 된 기분이었죠. 어머님,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죠. 소정이가 탁자 위로 서류 뭉치를 소리나게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니?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어머님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내가 여기에 도장을 찍을 일은 없을 거다. 제가 소리치자 소정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그 애가 제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시면 저는 내일 아침 바로 구청에 어머님을 노인 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뭐라고? 치매 걸린 남편을 방치하고 약도 제대로 안 챙기고 밤새 집 밖에 내버려두는 파렴치한 아내라고 신고할 거라고요.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차고 넘치죠.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거든요. 소정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얼룩 묻은 내일을 입고 있거나 약봉지가 식탁 위에 며칠째 놓여있는 교묘하게 연출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전부 네가 꾸민 짓이야. 누가 믿어줄까요? 며느리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판단력 흐려진 늙은 노인네 말을 믿을까요? 소정이가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악마처럼 보였죠. 어머님 학대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님은 나라에서 강제로 데려가고 어머님은 평생 아버님 얼굴도 못 보는 학대범이 되는 거예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제 아들 상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소정아, 무슨 심각한 얘기해? 여보, 잘 왔어. 소정이가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상민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이 내 말을 전혀 안 들으셔. 아버님을 위해서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니까 나한테 소리를 지르시잖아. 엄마, 상민이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정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소정이만 힘들게 하세요? 상민아, 그게 아니야. 저의 말이 전부. 제발요. 엄마 현실 좀 보세요. 아빠는 아프고 엄마는 늙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소정이 희생만 강요하실 거예요? 아들의 비수 같은 말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이는 상민의 등 뒤에서 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어머님께 생각할 시간을 드리자.
내일 아침까지. 그때까지 결정 못하시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들이 떠나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어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남편의 또렷한 글씨였어요.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은 걸 거야. 소정이가 본색을 드러냈을 거니까.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내가 치매에 걸려서 너에게 짐만 되고 있어서. 하지만 나는 아직 바보가 아니야. 소정이가 언제부터 우리를 노렸는지 다 알고 있어.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였어. 소정이가 우리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게. 내가 모르는 줄 알겠지만 다 들었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치매 진단 조건이 뭔지 물어보는 것도, 부동산 중개소에 우리 집 시세 묻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뒀어. 이 봉투 안에 있는 서류들을 봐. 소정이의 진짜 모습이 다 들어있어. 저는 서둘러 다른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였어요. 이 USB에는 소정이가 상민이 모르게 한 전화 통화들이 녹음되어 있어. 보험금 받는 방법, 요양원 보내는 절차, 집 파는 계획까지 다 들어있어. 두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소정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빚이 많았다는 증거야. 신용카드 빚만 8천만 원이 넘어. 그래서 우리 재산을 노린 거야. 마지막 서류는 성우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우 그 사람도 조심해. 20년 전에 나를 속여서 1억을 떼어간 사람이야. 혹시 나타난다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해. 가끔은 모든 것을 잃은 척해야 진짜 적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했지? 이 집도 마찬가지야. 집을 지키려고 너무 매달리지 마. 때로는 집을 내주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어. 저는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아도 좋아. 대신 그 돈은 소정이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에 보관해. 내 명의로 된 의료비 전용 신탁 계좌를 만들어뒀어. 계좌번호는 별지에 적어뒀으니까 확인해. 저는 별지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남편 명의의 신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법무법인에 제출해. 김 변호사 연락처도 적어뒀어.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편지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영수가 5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번에도 너를 믿는다. 너라면 분명히 해낼 거야. 집은 잃어도 진짜 가족은 지킬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영수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뒀다니요. 그때 남편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가, 영수가. 저는 급히 서류들을 숨기고 남편의 방으로 갔어요. 왜 그래요? 금고 갔다 왔어? 편지 읽었어? 남편이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읽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보,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거예요? 영수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이기는 길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정이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럴 때 반격해야 효과가 있어. 반격이요? 집을 팔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팔아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남편의 계획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수가 이미 위험한 상황이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남편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소정이가 올 때까지 결정해야 해. 항복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각오를 해야 할 때였어요. 여보, 그런데 상민이는 어떻게 해요? 아들마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영수가 상민이는 진실을 알면 돌아올 거야. 지금은 소정이에게 속고 있을 뿐이야. 남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아내를 너무 믿고 있을 뿐이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소정과 성호에게 반격을 가해야 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집을 포기하는 건 가슴 아팠지만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소정이 상민과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하루 더 생각해 보셨죠? 소정이 서류를 다시 꺼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민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크게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소정이 승리의 미소를 살짝 지으며 말했어요. 알겠다. 서명하마. 제가 포기한 듯 말하자 소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소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도 팔고 싶어. 집을요? 상민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 없는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기가 무서워.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정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집 관리도 힘드실 텐데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정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려면 남편도 동의해야 하잖아. 공동명의라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후견인 신청하면 어머님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소정이 이미 다 알아본 것처럼 대답했어요. 저번에 오셨던 성호 씨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금방 처리될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성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성호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성호 씨. 잘 오셨어요. 어머님이 집을 파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소정이 기쁘게 말했어요. 오, 그렇군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성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안 형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없나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재산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네, 예전에 형님이 투자하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우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공시지가를 조회해 봤는데 교회에 작은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척 했습니다. 그런 땅이 있었나요? 네, 30년 전에 구입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꽤 값이 올랐을 거예요. 성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님, 그 땅도 같이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소정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망설이는 척 했어요. 형수님,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서류 정리부터 매매까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성우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수수료도 최소한만 받을게요. 오랜 친구 사이니까요. 고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죠. 후견인 신청부터 해야 하니까요. 소정이 일정을 정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입소 가능하대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계획을 위해 참았어요. 알겠어. 모든 걸 맡길게. 어머님, 정말 현명하세요. 성우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께는 말씀드렸나요? 아직이요. 말해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소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내일 법원에 같이 가요. 후견인 신청하러요. 그래, 알겠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소정과 성우가 떠난 후 상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상민아, 이제 늙어서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 저는 상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정이가 도와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엄마, 소정이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저보다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상민이 아내를 칭찬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고마운 우리 며느리.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잘했어, 영수가. 이제 우리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일 법원에 갈 때 김 변호사도 만나야 해. 모든 증거를 넘겨주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거야. 여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악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 있어. 소정이와 성우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반격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로부터 3일 후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소정과 성우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어머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소정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어요. 집값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12억이라니. 성우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교회 땅까지 합치면 총 13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큰 돈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보험금까지 합치면 더 많거든요. 소정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정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성우가 나서며 말했어요. 좋은 투자처도 알고 있고 세금 절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정말요? 네, 형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기는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성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님도 도와주시고 말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가족이니까요. 소정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면 아버님 요양원 입소하시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그러게.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성우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네, 맞습니다. 계약 성사됐어요. 예, 내일 잔금 받으면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성우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리지 않는 척 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늙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성우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급한 전화였어요. 괜찮아요. 소정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잔금 받는 날이니까 일찍 올게요. 그래, 고생 많았어. 형수님도 충분히 쉬세요. 내일부터는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성우가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둘이 떠난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래, 영수가. 저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어.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소정이와 성우가 서로 어떻게 돈을 나눠 가질지 궁금하네. 그런 얘기까지 했나요? 아까 내 방 근처에서 성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소정이 몰래 30%를 가져갈 거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소정이는 모르는 거네요? 당연하지. 그런데 소정이도 성우 몰래 보험금 일부를 빼돌릴 계획일 수 있어. 남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둘 다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욕심쟁이들의 최후가 어떨지 보자고.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 퇴근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계약 잘 됐다면서요? 상민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래, 소정이가 많이 도와줬어. 소정이 어디 갔어요? 집에 갔지. 피곤할 텐데. 상민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집을 파는 것도. 상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상민아, 너무 늦었어. 이미 계약했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소정이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상민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원래 소정이는 그렇게 앞장서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저는 상민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상민아, 혹시 소정이가 다른 사람과 자주 통화하는 거 못 봤니? 다른 사람이요? 응, 요즘 소정이가 자주 누군가와 전화하더라고. 아, 그건 성호 씨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 부동산 일 때문에. 상민이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가? 엄마, 혹시 소정이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세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말을 흐렸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빠 요양원 가시는 날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알았어.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녹음 파일도 분석 완료했고 사진들도 정리했어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빠르면 며칠 안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숙 여사님, 정말 집을 파시는 게 맞나요? 네, 그래야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남편이 다 계획해뒀거든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음 날이면 소정과 성우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집이 완전히 팔린 지 일주일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요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소정과 성우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영숙 여사님이십니까?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검찰청이요?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사기 및 노인학대 사건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검사들이 거실에 앉자 곧이어 또 다른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소정이 정장 입은 남자들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오신 분들이래. 제가 대답하자 소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검찰청이요? 무슨 일로? 소정 씨 맞으시죠? 마침 잘 오셨네요. 검사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정이 손을 흔들며 부인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치매 보험금 8천만 원의 집까지 팔면 20억이 넘을 거야. 늙은이들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소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소정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검사가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요양원 보내고 시어머니는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자. 어차피 늙어서 힘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성호의 목소리와 함께 소정이 웃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소정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성호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정 씨 무슨 급한 일로 전화를. 성호가 검사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성호 씨도 때맞춰 잘 오셨네요. 누구세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성우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0년 전 동환 씨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번 일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성우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이 통장 보시죠. 성호 씨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입니다. 검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주자 성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소정 씨와 공모해서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려 했던 증거죠. 이건 어떻게? 김동환 씨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검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다고요? 소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소리쳤어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어요? 소정아, 네 시아버지는 치매지만 바보가 아니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있었거든. 형수님, 설마 저희를 속이신 건 아니죠?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힌 거야.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5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를 어떻게 하려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때 상민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정이한테 전화가 왔던데? 상민이 거실의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오신 분들이래. 제가 설명하자 상민이가 소정을 바라봤어요. 소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오해야. 소정이 상민에게 매달렸지만 검사가 상민에게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소정 씨가 시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려고 계획한 모든 증거입니다. 상민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소정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여보, 그건.
대답해. 정말 네가 한 말이야? 상민이 소리를 지르자 소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우리 앞날을 위해서. 앞날이라고? 부모님을 속이고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우리 앞날이야?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구나.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현재 두 분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검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저는 무죄예요. 소정이 바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호도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두 사람이 끌려나간 후 거실에는 저와 상민만 남았습니다. 상민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상민아, 엄마를 의심하고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고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상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민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 법정에서 소정과 성호의 판결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소정은 사기와 노인학대 혐의로 3년, 성호는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상민이 법원 계단에서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양원에 있는 아빠는 어떻게 해요?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민아, 사실은 말이야. 저는 아들과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 어떻게요? 이제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매일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엄마, 그럼 집도 이미 팔렸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계획해뒀거든. 저는 아들에게 남편의 신탁계좌 이야기를 했어요. 집 한 돈은 모두 아빠 치료비 전용 계좌에 들어가 있어. 소정이나 성우가 손댈 수 없게 만들어뒀지. 아빠가 그렇게까지 준비하셨다고요? 그래, 우리 아빠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상민아, 우리 새 집도 구했어. 새 집이요? 응, 요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 네가 혹시 나중에라도 결혼하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해. 상민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는데도 상민아,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실수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상민이 왔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저와 상민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영수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는 날이었어요. 네, 여보. 고생 많았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도 고생했어요. 상민이도 왔구나. 남편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상민이 남편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남편이 상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50년 전 신혼 때처럼 셋이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영수가 집은 어떻게 됐어? 남편이 문득 물었습니다. 팔았어요. 여보가 계획한 대로.
그럼 이제 진짜 집을 찾은 거네. 남편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야.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진짜 집이지. 저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은 사라졌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민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게요. 그리고 엄마 잘 모셔드려. 당연하죠. 남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에 상민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매일 아빠 뵈러 오겠어요. 그래,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편에 설게요. 저는 아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는 게 기특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소정의 탐욕 때문에 집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남편은 비록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지만 우리가 함께 쌓아온 50년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상민이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상민이 일찍 와서 아침을 준비해 줬어요. 엄마, 오늘부터 제가 매일 아침 해드릴게요. 고마워, 상민아. 매일 말고 가끔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엄마,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이라는 건물은 잃었지만 우리는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집이었어요. 탐욕에 눈이 먼 가짜 가족들은 모두 떠났지만 진짜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진 유대로 함께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남편이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남편마저 빼앗겼을 거예요. 소정이는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성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상민이는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매일 요양원에 가서 아빠를 뵙고 저도 잘 돌봐주고 있어요. 남편은 가끔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 50년 동안 함께 쌓아온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더 빛나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